안녕하세요, 남윤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학을 공부하긴 하는데 맨 마지막 단계, 시험은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시험 대비 전 내가 해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시간 어택형 시험이 있죠. 두 번째, 사고력 측정형, 너 머리 좋냐?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도 있고요. 또 혹은 답안지 작성할 때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시험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격마다 준비하는 단계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것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시간 절약형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시간 절약형 시험이다 라고 유형을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 뭐가 있을까요? 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신이라는 요소가 있다. 알겠죠?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영 안 하는 학교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려주다시피 해놓고 그냥 풀기만 풀어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내신 경쟁을 치열하게 한 학교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어렵게 내는 데는 분명히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고 대신 어떻게 개수는 늘리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뭐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답이 시간 내에 미처 못 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내신은 그런 형태로 많이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암기하세요. 사실 수학을 암기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나갈 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나 기본적인 계산 과정들을 적어도 외워놓으시면 확실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LNX를 부분적분합니다. LNX 같은 경우는 부분적분하는데 그 부분적분한 결과를 알아놓는 거죠. XNX-X 더하기 C라고. 많이 나온 연산들은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란순열의 개수가 나와요. 교란순열의 개수는 뭐 4명일 때는 9개다, 5명일 때는 44개다. 미리 외워놓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절약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암기하거나 교육과정에 나오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맞죠? 그리고 사실 심화 이론까지도, 심화 이론은 적용해도 좋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풀면 제일 빠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셔야만 되는데, 물론 제 생각에도 별로 필요 없는 단계고 바람직하지 못한 단계인데, 현실적으로 시간 절약형 시험을 치려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외워버렸다. 달달달달 외워버렸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밖에 없는데요. 자, 아는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아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진짜 빨라집니다. 오케이? 다시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한 반에서 3등? 뭐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실제로 그때부터 갑자기 성적이 확 올랐었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한 반에서 3등 정도의 성적을 얻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부모님이 오시더니, 야, 너 이 정도로 성적대로는 앞으로 네가 공부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로 먹고 살려면 좀 더 등수를 올려야 된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에 3등이면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먼저 깨부신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법을 알려주셨는데, 너 지금 시험 문제 풀면 몇 개나 틀려? 그러면 몇 개 틀립니다 했겠죠. 근데 그럴 때 똑같은 문제집을 한 권 사오시고 똑같은 파트에서 다른 출판사 문제집을 2권 더 사오셔서 총 3권의 새 문제집을 주면서 이걸 다 풀어라. 시험 치러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다 풀어라. 아니, 나는 이미 한 권은 풀었고 그 한 권하고 똑같은 문제집은 시간 낭비를 왜 풀며, 이거는 출판사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거의 똑같은데 이걸 왜 풀어야 됩니까? 시끄럽고 풀어라 라고 하면서 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엄청 빨라지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수라는 것들도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아집니다. 실수도 실력이라는 것이 맞는 게, 똑같은 일을 숙달하다 보면 좀처럼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아무래도 손에 익지 않았고 아무래도 자기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틀리기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똑같은 걸 반복해 나가다 보면 사람이 묘해서 적응이 확 되면서 절대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엄청 빨리 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공부하려면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이 답입니다. 심지어 이 반복은 킬러 문제 포함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죠? 어려운 문제 있었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뭐 배운 점도 있고 좋았단 말이에요. 배운 점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배운 점이 있어가지고 했구나 해서 오답투를 만들었는데, 오답투를 한번 다시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아, 그때 이게 어려웠던 건데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잘못 풀어서 이렇게 틀렸었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정도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에도 보고 시험 치기 전 시간에도 바로 5분제도 다시 보고 하면서 여러 번을 보다 보면 그게 되게 익숙해지면서 실제로 쉬워 보이는 느낌이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뭐야?
그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간 절약형 시험, 내신, 그리고 사실 일부 수능도 약간 시간 절약형적 성격이 있죠.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 뭐다? 반복이고 또 반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루해도 답이 없어요. 반복 말고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 절약형 시험을 앞두고 있다, 계속 외우면서 계속 반복해서 푼다. 수학은 선생님 생각하는 과목이잖아요. 수학은 그런 건데 시험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해보실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사고력 측정형 시험을 봅시다. 사고력 측정형 시험. 자, 뭘 시험 치는 시험인 것 같으세요?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는 숙달시키면 끝입니다. 근데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이리저리 꼬였을 때 다른 개념하고 섞인다든지 수학적 표현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실생활에다 활용을 시킨다든지 하고 하면서 뭔가 약간 복잡하게 사고력을 융합시키기 시작한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 중에는 보통 사실 수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수능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때 이 시험 문제는 사고력을 측정한다라는 거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학원 같은 거 다니면, 학원을 다니든 인터넷 강의를 보든 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서는 자신의 사고력은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식을 주입시켜주고 여러분이 훈련을 하면서 점점 지식과 개념이 쌓여져 나가는 거지,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이해 능력이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기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꼭 뭘 풀어야 되느냐? 사고력을 정말 체크했던 그 시험,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마워요. 94학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무려 25년간의 문제들이 누적돼서 쌓여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부를 하는데 문제 개수가 부족해서 뭔가 갈증을 느끼기는 좀 덜 할 거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고력 측정형 시험에서 무조건 어떻게? 기출문제에 집중하는데, 만약에 내신에서도 기출문제를 선생님 풀잖아요. 그 내신의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반복을 하기 위한 연습으로 푸는 거고, 사고력 측정형에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는 각각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긴 어떤 사고력을 물어봤었는가, 여긴 어떤 사고력을 물어봤었는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집중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든 사고력을 다 길러낼 수 있을 것이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런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거 알았어. 알았다고 쳐요. 그럼 답을 보고 그 문제를 보면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냐? 사고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외워지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모자란 사고력은 기르지 못한 채로 문제를 외워버려서 더 이상은 이 문제가 문제로서 효용이 떨어지는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해도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안 오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출문제들은 외울 만큼 봤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은 또 보자니 외웠고 사고력은 안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고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강의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의가 필수예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이럴 때는 이런 점들을 좀 알아봐야 돼.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라는 팁이나 어드바이스들. 다시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데, 고수 입장에서 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짚어준 요소들은 사실 학생들이 혼자 기출문제를 빡세게 풀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죠. 떠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사고력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리 빡세게 풀어도 그게 잘 안 길러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옆에서 고수가 한마디씩 친절하게 거들어주면서 여러분들을 좀 끌고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사고력 측정형 시험인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다? 기출문제에 집중하되 기출문제를 분석하기가 힘들거나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다. 이 파트는 아무래도 강의에 의존하는 게 맞다. 내신 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 반복이 핵심을 쥐고 있다면 여기서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사고력을 제대로 기른 다음에 그제서야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연습하는 게 맞다. 혹은 강의가 안 된다면 최소한 좋은 문제라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문제 자체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외워버린 상황이다. 이미 다 외워버려서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좋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사고력을 좀 더 길러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있죠. 반복해도 안 되고 사고력하고도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있죠? 수리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답안지를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사실 뭐 반복한다고 잘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출문제 풀어봐도 뭐 비슷비슷한 게 자꾸 나오긴 나오지만 뭔가 약간 미흡함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개의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남이 문제를 푸는 거를 강의로 보았다, 혹은 자기가 문제 몇 개만 풀어보았다 라고 하더라도 단계가 짧고 간단한 편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시험장에서 다시 되살리는 게 가능해요. 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 답이 나왔고 답이 몇 개 중에 하나니까 여기 답이 있네 라고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설령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거나 약간의 비약이 있었어도 자기가 대략적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째 가다 보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동네 어디에 가고 싶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고 싶은데 지리를 정확하게 모른다, 근데 내 생각에 저기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면 저기 어디쯤을 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단답형 문제라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뜻이냐, 여기서부터 되게 먼 외국까지 지금 현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 들어봤자 어디서 공항에서 뭘 타고 어디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뭘 갈아타고 해봤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야 돼? 막상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가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수리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술형 주관식에서 뭐냐,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는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공부해 나가는 시간 중에 절반은 직접 답안을 작성하는 데 쓰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도 수업을 할 때 여름방학 이후에 만나서 대학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친구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반은 답안 작성을 시키고 반만 수업을 합니다. 왜? 답안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답안 작성이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뭘 하셔야 되겠어요? 첨삭.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썼어야 한다,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채점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점수를 깎이지 않으려면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첨삭을 받거나 채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그런 뭔가 루트, 그런 채널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과 채점 채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항상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4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딱 끝난 건데, 뭐라고? 개념 잡고 문제 푼 다음에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말 성적표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자기가 칠 시험에 대한 시험의 성격에 맞는 마지막 대비를 함으로써 마지막 비로소 확실한 성적표로 결과들을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수학을 공부하는 단계의 마지막이었습니다.